2026년 밀라노의 밤. 빙판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위는 3위. 선두와의 격차는 절망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단정짓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난 8년 동안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던 두 에이스가 움직였습니다. 176cm의 거대한 체구가 온 체중을 실어 동료의 등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22살 막내는 며칠 전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 코너에서 브레이크 대신 더 깊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의 3분의 1, 단 0.093초. 미국 NBC 생방송 해설위원은 그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 전극,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2월 18일 밤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아레나 프레스석 유리창 너머로 수만 명의 관중이 뿜어내는 열기가 경기장 천장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국기 색깔 스카프를 두른 홈 관중들이 폰타나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가 방음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갓 내린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앞 프롬프터에는 붉은 볼드체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죠. 특집 대한민국 쇼트트랙 제국의 몰락, 그 초라한 황혼. 송출 대기 상태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NBC 스포츠 동계올림픽 수석 해설위원이자 30년간 전 세계 빙상 종목의 전술과 데이터를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이날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전을 앞두고 저는 단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근거가 있었어요. 철저한 근거가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개인전 5개 종목 금메달 0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4개를 싹쓸이했고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는 통산 14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숫자만 봐도 승부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저를 진짜 확신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2900일. 한국팀 주전 최민정과 심석희 사이에 쌓인 무려 8년이라는 끔찍한 불화의 시간이었어요. 8년 전 평창 라커룸에서 터진 충돌 이후 두 선수는 단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서도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달렸죠. 쇼트트랙 계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동료의 등을 힘껏 밀어주는 터치입니다. 그 0.1초짜리 접촉이 기록 전체를 뒤흔들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8년 동안 서로의 손끝조차 제대로 닿지 않았어요. 손끝만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차가운 터치. 그 얄팍한 틈새로 기록이 줄줄 새어나갔죠.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해설위원 루카스에게 마이크를 가리고 속삭였어요. 오늘 한국은 3위도 기적이야. 폰타나가 14번째 메달 따는 꼴이나 구경하자고. 루카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프롬프터의 기사 송출 버튼 위에 가만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출발 총성까지 딱 10분 남아 있었어요. 선수들이 빙판 위에 섰습니다. 방송 오프닝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짚기 시작했죠. 이번 결승전의 진짜 변수는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팀 내부입니다. 카메라가 한국 선수들을 클로즈업했어요. 최민정과 심석희가 나란히 스타트 라인 근처에 서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유니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눈빛은 철저하게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죠. 스트레칭조차 반대 방향을 보고 하더군요. 저는 방송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팀워크가 무너진 조직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밀어주지 못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저는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굳이 그 균열 얘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배경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기 시작 전에 미리 못 박아두는 작업이었죠. 30년 경력 해설위원의 예측 적중률을 저는 굉장히 소중히 여겼거든요.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한국 선수들의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수치였습니다.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긴장감까지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탈리아 홈 관중 수만 명의 함성. 시즌 내내 무결점 퍼포먼스를 보여준 캐나다. 그리고 팀 안에서 조용히 폭발 중인 시한폭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경기가 아니라 처형이다. 그때였습니다. 루카스가 헤드셋을 누르며 말했어요. 리처드, 한국 애들 표정 봤어?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들지도 않고 대답했죠. 그게 바로 절망하는 얼굴이야. 심판의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경기장의 공기가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관중들이 폰타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한 구역이었다가 2구역, 3구역, 결국 아레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아리아나 폰타나. 이탈리아 국민이 이 빙판 위의 전설에게 보내는 14번째 메달을 향한 헌사였죠. 폰타나는 그 함성을 들으며 여유롭게 손목을 풀었습니다. 저는 저 선수를 2006년 토리노에서 처음 봤습니다. 당시 18살이었어요. 경기장 복도에서 혼자 스케이트 날을 갈고 있던 소녀였죠.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 소녀가 지금 통산 14번째 메달을 향해 서 있어요. 누군가 저 자리에 서려면 그냥 잘해선 안 됩니다. 20년을 버텨야 합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그 소리 속에서 더욱 조용해졌어요. 제 모니터에 캐나다 선수들의 신체 스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즌 월드 투어 1위. 어깨 너비만 봐도 알 수 있는 압도적인 피지컬이었어요. 유럽과 북미 팀들은 빙판 스포츠를 수백 년간 다듬어온 문화가 있습니다. 체격도 크고 기술도 좋고 무엇보다 이런 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력이 있죠. 그에 비해 한국팀은 어땠을까요? 최민정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시선을 앞에 고정하고 있었어요. 심석희는 그 옆에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최민정의 존재를 무시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도 없고 눈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미 졌다. 화면이 코너를 비추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코너는 단순히 트랙을 도는 구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순위가 뒤바뀌고 속도가 결정되고 사고가 터집니다. 시속 50km로 달리는 선수들이 좁은 코너에서 몸을 부딪히는 건 사실 매 초가 일촉즉발이에요. 그 코너를 한국팀은 지금 따로따로 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교체 구간입니다. 앞주자의 등을 힘껏 밀어주는 그 0.1초가 기록과 순위를 통째로 바꾸거든요. 잘 밀어주면 마치 용수철처럼 튕겨나가고 손끝만 살짝 닿으면 그냥 흘러가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실 겁니다. 0.5초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레디. 심판의 구령이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4개 국가의 여전사들이 허리를 굽혔어요. 폰타나가 눈을 감았다 뜨더군요. 캐나다 선수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마지막 기합을 넣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 어떤 신호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때 경기장 조명이 빙판을 훑었습니다. 선수들의 스케이트 날이 일제히 빛을 반사했어요. 흰색, 은색, 흰색. 그런데 한국 막내 선수의 날이 달랐습니다. 황금색이었어요. 저는 프롬프터 메모장에 한 줄 적었습니다. 황금색 날 확인 필요. 그런데 그 순간 프롬프터 타이머가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글씨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하나의 키만 누르면 전 세계 시청자들은 오늘 한국 쇼트트랙의 장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총구 앞에 섰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탕!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빙판이 폭발했습니다. 4개국 선수들이 일제히 얼음을 박차고 나갔어요. 스케이트 날이 빙판을 긁는 소리, 헬멧이 서로 스치는 소리, 그리고 수만 명이 동시에 내지르는 굉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더군요. 초반 선두 다툼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의 최민정이 날카로운 인코스 돌파로 1위 자리를 노렸어요. 순간적인 판단이었죠. 하지만 캐나다 선수가 거대한 어깨를 앞세워 최민정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선수의 몸이 충돌했어요. 빙판이 깊게 긁혔습니다. 최민정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그 찰나의 틈을 캐나다가 파고들어 1위를 낚아챘죠. 한국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탈리아 관중들은 한국이 밀려나는 장면을 보자마자 동물처럼 포효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 중계석 유리창이 진동하더군요. 저는 즉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속도가 충돌 직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어요. 우승 확률이 실시간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충돌 전 27%였던 수치가 불과 10초 만에 15%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어요. 봤지? 역시 나야. 그런데 화면 속 최민정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밀렸지만 안 넘어졌어요. 스케이트 날 2개로 빙판을 꽉 붙들더니 이를 악물고 2위 자리를 지켜냈죠. 제가 예상했던 즉각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어요. 버티는군. 딱 여기까지야. 어차피 곧 무너진다. 레이스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2위를 유지했지만 선두 캐나다와의 간격이 좁혀지질 않았어요. 교체 구간마다 최민정과 심석희의 터치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죠. 손끝만 툭 닫고 흘려보내는 그 차가운 교대. 남은 건 16바퀴였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레이스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폭발적인 초반전이 끝나고 경기는 숨막히는 눈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선수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페이스를 조절했죠. 아레나의 함성도 잠시 숨을 고르듯 낮아졌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꽉 눌러 쓰고 스플릿 타임을 매섭게 분석했어요. 각 팀의 교체 구간 기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캐나다 1위 교체 오차 0.03초. 이탈리아 3위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중. 폰타나가 스퍼트를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저는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체 구간마다 0.1초에서 0.2초씩 기록이 깎이고 있었어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터치였죠. 최민정과 심석희가 교대하는 순간 다른 팀들과는 달리 제대로 된 푸시가 없었어요. 3번 주자 노도희가 교대를 마쳤습니다. 깔끔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손끝이 살짝 닿았다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최민정의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주춤하더군요. 0.1초. 그게 뭐가 크냐고요? 쇼트트랙에서 0.1초는 한 바퀴 안에 2~3명을 앞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생방송 마이크를 잡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보이십니까? 한국팀의 교체 구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끝만 살짝 닿고 끝났습니다. 0.1초가 그냥 날아갔어요. 저게 8년의 앙금입니다. 감정이 기록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선두 캐나다와의 격차가 지금 1.2초입니다. 남은 바퀴 수를 계산하면 이 간격은 물리적으로 좁혀지지 않아요. 며칠 전 피투성이가 됐던 그 막내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화면에서 심석희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리고 있었죠. 마치 기계처럼. 저는 불현듯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표정이 절망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인지. 딱 1초 동안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시간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프롬프터 옆에 띄워둔 타이머가 째깍째깍 숫자를 바꿨어요. 송출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을 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가 코너를 돌다가 균형을 잃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그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승선까지 정확히 16바퀴를 남긴 시점이었어요. 시속 50km로 코너를 돌던 네덜란드 에이스 펠부르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케이트 날이 걸렸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어요. 쓰러지는 건 0.5초도 안 걸렸죠. 펠부르의 거대한 체구가 얼음판을 미끄러졌습니다.
빙판이 하얗게 긁히는 소리가 경기장 스피커를 통해 아레나 전체에 울려 퍼지더군요. 그리고 그 몸이 향한 방향이 바로 최민정이었습니다. 끝났군. 저는 탄식을 내뱉으며 모니터에서 눈을 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찰나 최민정이 움직였습니다. 0.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몸을 비틀어 왼쪽으로 빠졌죠. 펠브르의 스케이트 날이 최민정의 오른쪽 허공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끝 하나 차이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기적적인 회피였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경기를 봤지만 저렇게 반사적으로 충돌을 피하는 건 흔치 않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탓에 최민정의 가속도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달리던 물체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았죠. 속도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3위로 쳐졌어요. 선두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이미 반 바퀴 이상 저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가 지금까지 제가 봐온 어떤 경기에서도 역전된 적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프롬프터 타이머를 봤습니다. 송출까지 4분 남았어요.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진짜 끝난 거 맞지? 저는 대답 대신 기사 송출 버튼 위에 손가락을 다시 얹었습니다. 홈 관중들은 이미 폰타나의 금메달을 축하하며 떼창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경기장 천장을 치고 내려오더군요. 압도적이었어요.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남은 건 10바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화면 구석에서 멈췄어요. 심석희가 최민정의 뒤를 향해 천천히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교체 구간도 아닌데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순간엔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이상하게 다른 기억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사실 며칠 전 경기 준비 자료를 검토하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올림픽 개막 파티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심석희의 생일이었고 그 자리에 최민정이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케이크가 있었고 최민정이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8년이 있었어요. 그 지독한 침묵이 있었는데 최민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었죠. 케이크 앞에서 박수를 치는 그 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8년을 지운다고 믿기엔 저는 너무 오래된 해설위원이었어요. 프롬프터 구석에 띄워둔 숫자가 눈에 걸렸거든요. 남은 바퀴, 10바퀴, 9바퀴. 붉은 숫자가 한 자리씩 조용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이 보이는 순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아는 그 느낌이요. 오늘이 딱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이상하게 오래된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태릉선 수촌이었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본 낡은 비디오 테이프 속 장면이었죠. 한국의 빙상훈련 영상이었는데 그 화질이 어찌나 거칠던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실내 빙상장이었어요. 선수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스케이트는 발에 맞지도 않는 중고품이었고 빙판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났어요.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맨몸으로 기어서라도 결승선까지 가라고요. 그 도끼가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당시 어린 마음에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저는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은 끝났다. 헝그리 정신이라는 건 가난했던 시대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다. 저 빙판 위에 있는 건 서로를 증오하며 뿔뿔이 흩어진 지금의 선수들이다. 과거의 불꽃은 꺼졌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광고 브레이크 전에 멘트 넣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타이머가 깜빡였어요. 프롬프터의 붉은 숫자가 장례식장 시계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화면 속 심석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8바퀴. 아레나 전체가 이탈리아의 것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폰타나가 인코스를 여유롭게 방어하며 달리는 모습을 보며 함성이 점점 축제의 색깔로 바뀌더군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중석은 이미 시상식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방송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과 선두의 격차는 1.4초. 남은 8바퀴 안에 이 거리를 좁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소리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캐나다는 맹렬하게 달렸습니다. 이탈리아 폰타나는 그 캐나다조차 따돌리며 선두를 굳혀가고 있었죠. 두 팀 다 기어를 올렸어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3위였습니다. 거리가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모니터의 수치는 냉정했죠. 0.003초. 바퀴당 좁혀지는 간격이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남은 8바퀴를 다 합쳐도 0.024초밖에 안 돼요. 선두와의 격차 1.4초를 메우려면 지금 속도로는 남은 바퀴가 80바퀴는 더 있어야 따라잡히는 거리였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게 이렇게 숫자로 선명하게 보일 때 저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루카스가 속삭였어요. 리처드, 저거 봐봐. 심석희 위치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잠깐 화면을 살폈습니다. 심석희가 교체 대기구역에서 발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교체 준비하는 거겠지. 어차피 상관없어. 프롬프터 타이머. 송출까지 3분 남았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한 번 더 읽었어요. 대한민국 쇼트트랙 제국의 몰락. 30년 경력이 완성한 한 줄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7바퀴, 6바퀴. 한국팀의 속도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교체 구간마다 터치는 여전히 차가웠죠. 최민정이 코너를 돌 때마다 심박수 수치가 위험 구간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5바퀴를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게 걸렸어요.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바짝 당겼습니다. 심석희가 최민정의 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 눈을 의심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죠. 저는 즉각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교대 구간에서 최민정의 등 쪽으로 다가선 적 없던 그 심석희가 지금 최민정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허리를 낮추고 두 팔을 뒤로 젖히면서요. 잠깐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획 돌렸어요. 저는 30년치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렸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었어요. 교체 순번도 아니었죠. 이 시점에서, 이 위치에서 저 자세는 딱 하나를 뜻했습니다.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176cm. 심석희의 키였어요. 평균 쇼트트랙 여자 선수보다 거의 20cm 가까이 큰 장신이죠. 빙상 역학에서 키와 체중은 단순한 신체 수치가 아닙니다. 176cm의 선수가 체중을 실어 등을 밀면 158cm. 선수들의 푸시보다 상대 무게를 1.3배나 더 멀리, 더 빠르게 튕겨낼 수 있어요. 그걸 저는 이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 두 사람 사이엔 8년이 있으니까요. 법원까지 간 싸움이 있고, 라커룸에서 터진 분노가 있고, 그 지독한 8년의 침묵이 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어요. 모니터의 수치들이 경고음이라도 내듯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심석희의 거대한 체구가 잔뜩 웅크렸습니다. 심석희의 눈빛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온함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만 담겨 있었죠.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태릉선 수촌의 낡은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까 눈을 감았을 때 떠올랐다가 제가 직접 꺼버렸던 그 장면이요. 설마. 루카스가 제 팔을 건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화면을 가리키더군요. 최민정이 코너를 돌아서 심석희의 사정권 안으로 완벽하게 진입했습니다. 양팔을 크게 뒤로 빼며 힘을 응축하는 심석희의 어깨가 화면 속에서 떨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밀어줄 것인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밀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게 거는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법정 공방까지 간 싸움이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서로를 향해 터뜨렸던 분노가 언론을 타고 전 세계에 퍼졌던 그 사건이었죠. 2900일 동안 쌓인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굳어진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개인의 원한은 국가의 영광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그 명제를 30년 동안 수천 경기를 보면서 검증해 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기어를 올렸습니다. 폰타나가 스퍼트를 시작하더군요. 20년 경력의 전설이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는 장면이었어요. 다리 회전이 빨라졌고 상체가 낮아졌죠. 캐나다도 질세라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 팀이 동시에 가속을 밟으니 선두 그룹과 한국 사이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15m. 농구 코트 절반에 맞먹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루카스에게 말했어요. 설령 지금 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저 거리는 좁힐 수 없어. 루카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수만 명의 이탈리아 관중이 폰타나를 향해 쏟아내는 함성이 지금 한국 선수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다른 색이었어요. 이탈리아의 공기, 이탈리아의 빙판, 이탈리아의 전설. 한국이 싸워야 하는 건 선두 두 팀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였어요. 남은 바퀴, 5바퀴. 심석희의 두 팔이 여전히 뒤로 젖혀진 채였습니다. 최민정이 코너를 돌아 나왔어요. 속도가 살아났죠. 그 순간 두 선수의 거리가 1m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인가? 0.3초였습니다. 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것이었어요. 쾅!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충격이었어요. 빙판을 타고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한 울림이었죠.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심석희가 밀었어요. 손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팔 전체였어요. 176cm의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운동. 에너지를 두 손바닥에 끌어모아 최민정의 등에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부여잡았어요. 세상에.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데이터로만 알고 있던 수치였습니다. 이론 속에만 존재하던 그게 지금 눈앞에서 터진 거였죠. 최민정이 튕겨나갔어요. 멈춰있던 활시위가 끊어지듯 순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빙판이 두 동강 날 것 같은 소리를 내며 그녀는 단 1초 안에 캐나다를 찢어버렸어요. 3위에서 2위로 그것도 단번에요. 저는 중계석 유리에 얼굴을 들이박았습니다. 루카스가 소리쳤어요. 봤어? 저게 뭐야? 저도 몰랐어요. 30년치 데이터 어디에도 저런 게 없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8년의 증오를, 2900일의 침묵을, 법원까지 간 싸움의 모든 무게를 차가운 얼음장 밑에 눌러 묻어버리고 오직 태극마크 하나를 위해 자신의 두 손을 대포 아래 화약으로 내던진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프롬프터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제국의 몰락. 그 붉은 글씨가 처음으로 낯설게 보였어요. 남은 건 이제 딱 2바퀴였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었어요. 22살 막내 김길리였습니다. 저는 중계석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데이터에 따르면 8년 이상 지속된 적대적 감정은 한계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일수록 개인의 상처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 이론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심석희는 정반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했어요. 그녀의 표정, 레이스 도중 카메라가 잡았던 그 눈빛 말이에요.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닌 딱 하나의 결심만 담겨있던 그 얼굴. 저는 그게 절망하는 얼굴이라고 읽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그 눈빛은 이미 다 결정하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언제 결심한 걸까요? 레이스 도중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레나에 들어서기 전 라커룸에서부터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네덜란드 선수와 부딪혀 3위로 떨어지던 그 순간에 결심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됐어요. 아까 제가 직접 꺼버렸던 그 테릉 선수촌의 장면이요. 저는 그걸 낡은 신화라고 치부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오판이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던 1세대 선수들. 저는 그 유산이 끊어졌다고 확신했어요. 그 도끼는 가난했던 시절의 신화이고 지금 선수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그 핏줄이 지금도 흐르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절 얼음판을 씹어먹으며 버텼던 선배들의 도끼가 지금 이 2026년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심석희의 두 손바닥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중고 스케이트 대신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됐을 뿐이고 난방 없는 실내 빙상장 대신 수만 명이 야유하는 이탈리아 아레나가 됐을 뿐이죠. 그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뼈를 깎더라도 결승선까지 기어가라는 그것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들어 화면을 봤어요. 김길리가 빙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22살. 이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예요. 그녀의 스케이트 날이 경기장 조명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모니터에서 알림이 하나 떴어요. 선수 정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혼성 계주 준결승. 미국 선수와의 충돌. 피투성이. 그 사고가 일어났던 코너가 지금 김길리 앞에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단 한 바퀴만 남았어요. 심석희의 폭발적인 푸시를 받고 2위로 치고 오른 한국. 이제 앞에 서 있는 건 단 한 명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이탈리아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 김길리가 빙판으로 들어섰어요. 저는 선수 정보 파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김길리의 스케이트 날은 경기장 조명 아래서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특이한 색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황금색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실려나가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바로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걸 트라우마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선수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던 장소에 다시 접근할 때 뇌가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육이 먼저 반응하죠. 의식이 명령하기 전에 몸이 먼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아무리 강한 선수도 피하기 어려운 반응이에요. 폰타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웃코스로 진로를 틀기 시작했어요. 김길리가 인코스로 파고들 경우를 미리 막아두는 거였죠. 동시에 그 트라우마 코너를 향해 슬쩍 압박을 가했습니다. 방향 자체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노련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화면을 봤어요. 김길리의 코너 진입이 2초 후였습니다. 미쳤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길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상체를 낮췄습니다. 손이 거의 빙판에 닿을 듯 자세를 낮추더니 네 발로 얼음을 기듯이 코너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자세였죠. 저 코너에서 저 속도를? 미쳤어. 제가 생방송 마이크를 켜고 소리를 질렀는지도 몰랐어요. 루카스가 뭔가 말했는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폰타나가 다급하게 인코스를 틀어막으려 했어요. 20년 경력, 본능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황금색 스케이트 날이 폰타나의 틈새를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전 피투성이가 됐던 바로 그 코너였어요. 그 공포의 구간을 이 22살 막내는 브레이크 대신 분노로 씹어 삼킨 거였습니다. 확! 두 선수가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1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1위 대한민국 4분 4초 014 2위 이탈리아 4분 4초 107 0.093초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어요. 눈이 의심됐거든요.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 0.3초라고 합니다. 0.093초는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아하고 인식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찰나였죠. 그 찰나로 22살짜리 막내가 20년의 전설을 무너뜨린 겁니다. 밀라노 아레나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만 명이 내지르던 함성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멎었어요. 폰타나가 멍하니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죠. 그 뒤로 홈 관중들의 충격이 파도처럼 번지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지더군요. 빙판 위에서는 최민정과 심석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울음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등을 꽉 안고 있었죠. 8년 동안 한 번도 닿지 않았던 두 사람의 어깨가 지금 처음으로 맞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프롬프터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제국의 몰락. 그 붉은 글씨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체 삭제를 눌렀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개의 기사를 써왔어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걸 인정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생방송 마이크를 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완벽히 틀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저는 30년간 숫자로 세상을 재단해 왔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만 믿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팀의 불화를 봤습니다. 개인전 금메달 연계를 봤습니다. 쓰러진 막내의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죠. 이들은 진다고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빙판 위에서 김길리가 최민정과 심석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뒤엉켜 무릎을 꿇었어요. 헬멧을 쓴 채로 서로의 어깨를 붙들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알량한 계산기에는 애초에 없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개인의 상처를 묻어버리는 결단. 피투성이가 됐던 코너를 오히려 더 세게 파고드는 투지. 그리고 태릉선 수촌의 낡은 빙상장에서 시작된 그 끊어지지 않는 핏줄이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를 쳤어요. 30년 경력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관중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경기장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다가 빙판 쪽을 다시 봤습니다. 링크 가장자리 일본 선수 한 명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무릎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방금 끝난 계주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리고 있었죠.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그 선수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감동받은 건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인 해설위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저 빙판 위에 여전사들을 만들어낸 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스케이트 날 하나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에 그 척박한 얼음판 위에서 뼈를 갈아가며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방도 안 되는 빙상장에서 손발이 얼어가면서도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그 분들이요. 그 빙상장에서 버텼던 분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절이 지금 저 황금색 스케이트 날 안에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도끼가, 그 헌신이 지금 이 2026년 밀라노 빙판 위에서 0.093초의 기적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틀린 건 저였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재단하려 했던 저의 오만이었어요. 저 황금색 스케이트 날은 누군가 새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것들이 세상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더 큰 자긍심을 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